9월이지만 거리 풍경은 가을보다 한여름에 가깝습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은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이 오늘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마치 장마처럼 정치전선이 만들어지면서 강하고 길게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서울에는 주말까지 최고 120mm의 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정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 도로 위로 피어오르는 열기, 바닥 분수를 놀이터 삼아 뛰어노는 아이들까지 9월 폭염의 기세는 추석을 지나도 여전합니다. 서울 낮 기온이 33도 가까이 올랐고 경남 양산 기온은 38도에 육박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아이들 분수에 여기 분수놀이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왔어요. 아니 전 역대급이에요 진짜. 9월 초까지는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봤어도 이렇게 중순까지 추석쯤까지 에어컨을 틀어본 적은 처음이에요 진짜. 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더워요. 내 나이가 올해가 83세인데 아주 올해가 최고 더운 날씨라고 생각합니다. 꺾이지 않을 것 같던 9월 폭염은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하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내륙의 폭염특보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다만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면에서 정체전선이 형성되며 일부 지역에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난기가 북상하고 한기가 이렇게 남하를 하면서 한기와 난기가 충돌하는 이 중부지방, 강원도와 경기도 동쪽 이 지역에서 충돌하는 지역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정체전선은 중부지방에서 점차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전망인데 기상청은 주말까지 제주도에 최고 250mm 이상, 내륙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를 예고했습니다. 서울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침수 등 호우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일부 내륙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극한 호우도 예고됐습니다. 마치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장마철처럼 내리는 호우가 지속해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쪽 기단이 내려오는데 바로 확 밀어내리질 못하고 결국 우리나라 쪽에서 다시 한번 정체가 되는 걸 우리가 가을 장마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을 장마가 대개 3일에서 7일이잖아요. 대개. 또 내일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제주도 쪽은 뭐 거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장마연선이 한 5일에서 6일 이상. 전문가들은 이례적 가을 폭염은 꺾였지만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이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10월 초까지는 가을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위험이 계속되겠다며 지속적인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번에는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서울은 지금 비가 그친 건가요? 네, 현재 서울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고 오늘 서울 등 수도권에는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이 비로 인해 9월의 이례적인 폭염은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주로 중북부와 호남,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장흥과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전남과 전북 일부 내륙,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에서 30mm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빗줄기도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많게는 300mm 이상, 제주 산간에도 25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많지만 곳곳에 시간당 최고 5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 해안을 제외한 내륙은 어제부로 폭염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6도, 부산은 28.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5도 이상 크게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광주, 대구는 모두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비는 휴일인 모레 중서부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해안가를 중심으로 너울성 파도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전국 출근길 도로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CCTV 통해서 비 내리는 지역들 살펴보죠. 네, 전남 장흥 인근의 한 도로입니다. 새벽부터 굵은 빗방울에 CCTV 화면이 다소 흐린 상태인데요. 전남 장흥은 오늘 새벽 4시 50분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전남 대부분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주도에서도 남쪽에 위치한 곳을 보고 계십니다. 내리는 비로 화면 자체가 흐려진 상태죠. 제주의 경우 어제 저녁부터 산간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남부와 북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져서 빗방울이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항구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멀리 세찬 파도가 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요. 선박이 나가기에는 다소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곳 제주 지역을 비롯해서 남해와 서해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풍랑주의보는 해상에서 풍속 14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유입파고가 3m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이 됩니다. 이처럼 풍랑특보가 발령되면 파도에 휩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닷가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방파제 또 방조제 인근으로는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가 고장나면서 퇴근길 시민들이 에어컨도 또 안내방송도 안 나오는 찜통 속에 40여 분이나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또 제주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문제로 3시간이나 늦게 이륙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지하철 안에 승객들이 하염없이 앉아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노원역에서 창동역으로 진입하던 열차가 고장나 멈춰섰습니다. 승객들은 에어컨도 방송도 나오지 않는 공간에 40여 분간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모든 게 먹통해. 방송도 안 되고 오늘같이 더운 날 완전 밀폐된대잖아요. 지하철 안이. 뭔가 덥고 엄청 힘들죠. 서울교통공사는 전원 공급 장치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 제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정비 등을 이유로 결항했습니다. 승객들은 항공기를 바꾸고 목적지도 인천공항으로 옮긴 뒤에야 겨우 제주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항에서 3시간 넘게 대기해야 했고 인천공항에 내려 항공사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가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시흥동에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났습니다. 주민 8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고 불이 난 세대 안에 있던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어치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거실에 있던 스탠드형 에어컨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 있는 단독주택에도 불이 났습니다.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모두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추석 연휴 직전 예고됐던 대로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3개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앞서 검토했던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쟁점 법안 처리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라산 같은 추석 민심을 확인한 만큼 더는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 법안은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 명령이자 파탄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최우선 비상 대책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는 여당 반발을 뒤로한 채 민주당은 본회의 소집을 관철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비롯해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야당이 재추천권을 갖는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 사업의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지역화폐법까지 3개 법안이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집권당으로서 본회의와 관련된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 이 자리에 정정당당히 나와서 관련된 의견을 표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죠. 그것이 집권 여당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민주당 지도부가 원할 때면 아무 때나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며 본회의에 불참,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상임위 단계부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정쟁용 악법들이라고 깎아내리며 대통령에게 제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민생과 정의라는 말로 꾸며내지만 국정회방 법안, 위헌적 법안, 내세금 살포 법안뿐입니다. 오늘 강행될 법은 결국 제의 요구에 거쳐 소멸될 것입니다. 다만 야당의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당내 의견 수렴 끝에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미 2차례에 걸쳐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부당함을 설명한 만큼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내부 판단인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그 부당함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또 같은 것을 반복할 필요가 특별히 있겠느냐 하는 판단도 일부 있었고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필리버스터에 대한 피로감, 무용론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필리버스터로 의도치 않게 논란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읽힙니다. 이번 쟁점 법안들도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 부결, 그리고 폐기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이 높은데 또 한 번 도돌이표 대치 전국이 반복됐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특검법 등의 야당 단독 처리로 전국이 다시 급격하게 얼어붙는 분위기지만 민생 현안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나 다음 주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세한 내용 정인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가 충돌한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며 한 차례 만남이 불발된 뒤 보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두 의장이 이르면 다음 주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들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달 초 여야 대표회담의 사실상 유일한 성과였던 민생협의체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안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들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야 당대표 회담 결과 공동 발표문에 포함된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2개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전국이 얼어붙을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시급한 민생 현안을 두고는 여야가 협치에 나선 걸로도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소수 야당이 아닌 여당인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 현안을 지원해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폭주에는 강하게 맞서 유능하고 강단 있게 대처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정기 국회에서 당정이 하나 되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워 나가도록. 여야가 논의의 속도를 낼 경우 다음 주 본회의에선 지난 대표회담에서 신속 추진키로 한
저출생 대책 등을 담은 법안들이 통과될 거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25만 원 지원법 등의 재의결도 26일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어서 무쟁점 법안 협치 기조가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정용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았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남북한 당국이 더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당장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의 전격적인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이은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선포된 9.19 평양 공동선언.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비핵화와 군사, 경제, 이산가족, 문화체육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선언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개성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공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되자 윤석열 정부도 9.19 군사 합의를 파기했고 남북이 서로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데 이어 북한은 연일 어물풍선을 날려보내고 있습니다. 9.19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광주를 찾은 문 전 대통령은 현재 한반도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나섬에 따라 기존의 평화담론과 통일담론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럴 의지도 역량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북이 당장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내년에 세계 양궁대회를 개최하는 광주광역시는 북한 대표팀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며 9.19 공동선언의 정신을 잇기 위한 광주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안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밖으로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여 한반도의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기념식 참석자들은 9.19 평양 공동선언의 정신을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확장해 나가고 실현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을 맞아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제안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광주에서 열린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그만 접어두자며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여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며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와 함께 통일부를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통일하지 말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임종석 전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통일 추진은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각 19일 체코 프라하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통일의 의지가 없다면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과거 김일성 주석이 고려 연방제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국 철수란 조건을 걸었다며 이 두 조건에 동조하는 세력은 북한 정권의 뜻에 동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기한 평화와 통일 담론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선 지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실질적 대응은 허술했고 말로만 평화가 왔다는 걸 미국과 전 세계에 로비하고 다녔다며 북한과 대화만 하며 평화를 지키겠다는 건 현실성 없는 평화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금리 빅컷을 경제의 희소식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다우존스 등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선제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진 데다 새로 나온 고용 수치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DC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 나선 바이든 미 대통령. 미 연준이 4년 반 만에 단행한 금리 인하를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자 인플레이션 상황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진전의 선언이라고 평가합니다. Fed lowering interest rates isn't a declaration of victory. It's a declaration of progress. It's a signal we've entered a new phase of our economy and our recovery. 빅컷 하루 만에 미 증시도 화답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해 마감했고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보다 2.51%나 상승했습니다. 특히 7.36% 급등한 테슬라를 비롯해 7개 대형 기술주를 이루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가가 일제히 상승세를 탔습니다. 예상의 2배 수준인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인플레 완화 속에 고용 상황 악화를 막는 선제적 대응으로 시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게다가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왔고 다우존스 전문가 전망치 22만 9천 건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이 기준금리를 5%로 동결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열린 잉글랜드 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위원 9명 가운데 8명이 금리 유지에 찬성했고 나머지 1명은 0.25%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은 7대2로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잉글랜드 은행 총재는 예상대로 물가 압력이 완화하고 있다면서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출기와 무전기 동시다발 폭발에 대해 헤즈볼라 수장이 직접 이스라엘이 금지선을 넘었다면서 가혹한 보복을 다짐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맞받으면서 그동안 계속되어온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는 이스라엘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 통신기기 동시다발 폭발을 학살이자 선전포고로 규정한 나스랄라는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침략을 멈추지 않으면 접경지대 피난 주민의 귀환은 불가능할 거라고도 경고했습니다. وسيواجه بحساب عسير وقصاص عادل من حيث يحتسبون ومن حيث لا يحتسبون. 이스라엘은 나스랄라의 연설이 방송되는 동안 보란 듯이 레바논 수도 상공에서 전투기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레바논 접경지대에 대한 군사 계획을 승인했다며 헤즈볼라를 압박했습니다. היעד שלנו להחזיר את תושבי הצפון אל בתיהם בביטחון. ככל שחולף הזמן, חיזבאללה ישלם מחיר הולך וגובר. 전면전 발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은 접경지대에서 교전을 계속했습니다. 헤즈볼라의 무인기와 미사일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졌고 이스라엘은 대규모 공습으로 응수했습니다. 한편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를 부비 트랩으로 사용한 이번 공격은 민간인에게도 무차별 피해를 입혀 전쟁 범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What's being done is very little different conceptually from what Hamas does when it tries to lob rockets at unaimed rockets, unguided rockets at civilian areas. 하지만 가깝게는 가자 지구 남부 라파 공격부터 멀게는 팔레스타인 점령 자체까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이스라엘의 행보를 가로막진 못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접경지 수미에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최소 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이뤄진 공습으로 1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경찰이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노인 요양시설이 군사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러시아가 몰랐을 수 없다면서 이번 공격에 대해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통신기기가 살상 무기로 활용되면서 테러 위협이 일상에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새로운 무기들이 전쟁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데요. 무기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헤즈볼라 수장이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복을 다짐을 하고 있는데요. 중동 레바논 수도 등에서 지금 무선 호출기, 거기에다가 또 무전기가 연쇄 폭발을 했습니다. 초유의 테러가 발생을 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뭐 일단은 규모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 화요일 현지 시각 오후 3시 반에 이 페이저, 그러니까 호출기가 폭발을 하면서 네. 뭐 한 12명이 20명이 사망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한 3,000명 정도 부상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튿날에는 이 워키토키가 폭발을 하면서 역시 한 12명, 그다음에 한 뭐 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네. 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총 합쳐서 32명 이상의 사상자와 3,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제가 좀 이 갑갑한 것은 이제 이런 거죠.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갖고 국가가 타겟티드 킬링, 그러니까 어떤 표적을 제거하기 위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이 경우는 어쨌거나 부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고 있고요. 대부분 이 소위 말해서 인권과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네. 민주국가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특히나 이 호출기 공격에 있어서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국가가 수행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비난의 여지는 당연히 존재한다.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배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국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최근에 하마스 기습과 같은 그런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맞이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보복으로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상자가 굉장히 많은데 호출기와 무전기 폭발 같은 경우에는 그 파괴력이랄까요?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이제 호출기 이번에 활용된 걸 보고 있으면은 실제 원래 제품이 5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제품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쨌거나 속이기 위해서는 무게를 뭐 2배 이상 늘리거나 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기껏해야 한 뭐 30g 정도의 폭약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30g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우리 군에서 쓰는 K413 그 세열 수류탄 같은 경우가 네. 62g의 폭약이 들어갑니다. 그거의 절반이네요.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일반적인 수류탄 같은 것들이 보통 한 100g 정도의 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거에 비하면 작은 것이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류탄의 파괴력은 보통 이제 거기서 파편에서 나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삐삐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쇠라든가 이런 금속 물질이 적어서 아무래도 파편에 의한 살상력은 좀 떨어지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활용하게 될 경우는 뭐 지금 뭐 실명한 사람들도 있고 네. 뭐 손목 같은 것들이 뭐 이렇게 아예 그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절단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한 명의 사람을 무력화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파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워키토키 쪽은 아마도 훨씬 더 좀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그 사상자 숫자를 좀 약간 헷갈렸는데 호출기에서는 12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만 네. 워키토키에서는 20명의 사상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큼 그런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삐삐라든지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헤즈볼라가 감청을 우려해서 조직원들에게 휴대전화 사용 자제를 그동안 요청을 해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이 전 세계 정보 기관들 가운데서 가장 휴대폰 감청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보면 뭐 CDMA 뭐 예전에 초기에 나왔을 때 이거 절대 감청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뚫었고요. 네. 심지어는 지금 5G까지도 해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들의 조직원에게 휴대폰 쓰지 말고 네. 삐삐하고 무전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지난 2월에 지시를 한 게 바로 하산 나스릴라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즈볼라 수장이 네. 그 지시를 했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한 5개월 정도 전에 삐삐와 그러니까 호출기와 그 워키토키를 구매를 한 건데요. 네. 특히 호출기 같은 경우는 5,000대를 동시에 구매를 한 거예요. 한 군데서.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요즘 누가 호출기를 팝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결국 그 5,000대의 폭약이 들어가 있었고 결국은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공작을 시행한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성공한 작전이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대상들이 그걸 통신수단으로 채용을 한 거니까. 무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저 아이콘 무전기도 굉장히 사실은 지금은 단종된 기종이지만 네. 한 10여 년 전까지 저게 이제 팔렸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신뢰성이 높은 그런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닥 거부감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또 누가 폭발물을 심었는지가 아직까지 의문인 그런 상태인데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심어졌을 가능성이 지금 가장 큰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이 페이저, 이 호출기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는 되게 이게 좀 궁금하달까? 의아스러운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네. 분명히 호출기 같은 것들을 갖고 이렇게 저기도 해외를 드나들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항 검색들을 다 통과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폭발물을 갖고 어떻게 이걸 통과가 가능했을까?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함부로 제가 말씀드리긴 못하지만은 아마도 이 호출기 안 자체보다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 같은 부분에 이 폭약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집어넣지 않았을까? 네.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건전지의 수명이 다 가기 전에 이 폭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뭐 어쨌거나 이건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게 뭐 골든 아폴로라는 대만 회사에서 이거를 만든 제품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 회사에서 얘기한 건 아니야 우리는 안 만들었어. 이거 헝가리의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에서 이거를 팔겠다고 그래서 그럼 니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팔아라고 권한을 줬다는 겁니다. 네. 이 BAC 컨설팅이라는 회사는 보면은 거기 이제 여성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중개자일 뿐이다. 그럼 누구의 중개자인지는 밝히지는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그 배후에 누군가 다른 세력이 있지 않겠느냐. 바로 이제 그 배후가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네. 뭐 그 워키토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폭 과정을 보면은 폭발 직전에 수초간 신호음을 내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 이런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원격으로 폭발을 시킨 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원격으로 폭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이 이게 터진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결국 헤즈볼라 조직원들한테만 이 호출기가 지급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아마 이 격발이 다른 게 아니라 이 헤즈볼라 지도부에서 이렇게 내리는 메시지 그것에 오는 것과 동시에 터졌다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굉장히 특수한
그 격발에 관한 프로그래밍 같은 것들을 해놨을 것이다. 네. 그래서 특정 어느 신호나 이게 올 때 작동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 그걸 작동하기 위해서 제3자가 또 이 호출기 전체에다가 이 신호를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굉장히 세밀한 준비를 한 거다. 그러니까 호출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호출기를 호출기처럼 보이게 하고 기능하게 하면서도 저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뭐 일종의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네트워크 폭탄 네,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든 그런 굉장히 기발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폭발 장소가 뭐 일상이었습니다. 시장에서도 폭발을 하기도 하고 길에서 그냥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 등 민간인 사상자도 발생을 했는데 전쟁 범죄라는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테러범들을 암살하거나 저격하기 위해서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러한 경우에도 언제나 부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특히나 어린이, 뭐 부녀자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작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고 네. 아마도 결국 이것을 수행한 주체들은 그럴 여유가 전혀 없지 않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뭐 이것이 발각될 위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작동의 한계, 기한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휘말릴 수 있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것은 과하다라는 비난에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무선 호출기가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기 삐삐. 예, 맞습니다. 네. 예. 저게 이제 그 해당하는 모델이었고요. 그 골든 아폴로의 AR924라는 모델이고 뭐 AR도 있고 AP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델인데 자, 네. 어쨌거나 뭐 괜히 우리 혹시 뭐 이런 삐삐를 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이즈가 그냥 전형적인 삐삐 사이즈예요, 저게. 네. 그다음에 저 모델이 아마 다른 것이 보통 이제 다른 저 아폴로에서 나오는 모델들은 트리플 A 건전지를 쓰는데 저건 더블 A 건전지를 쓰게 만들어 있고 그다음에 일종의 뭐 저렇게 뭐 충전이랄까 뭐 USB 연결도 가능하게 하고 나름 최신 장비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스마트폰 세대가 생각하면 참 뭐 저런 장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겠죠. 사실은 충전용이 그래서 아닌 거네요. 건전지 그냥 일반 건전지. 예, 일반 건전지를 네. 넣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야, 저거 충전지 폭발이 아니냐. 그렇죠. 뭐 네. 이제 이런 얘기들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뭔가 건전지에 특별한 장치를 해서 애초에 같이 보낼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겠느냐.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자 분명히 저 삐삐를 가지고 그 몇 개월 동안 자 어쨌든 저게 지급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그 부분이 좀 의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 위원님이 직접 이제 제공해 주신 맞습니다. 화면인데 이거는 예. 지금 무전기. 예, 맞습니다. 저것도 네. 이제 그 아이컴사에 이번에 폭발에 활용된 무전기고 저희 굉장히 저 시절에는 나름 꽤 괜찮은 무전기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이제 네. 저도 뭐 저기종을 좀 뭐 보안 업무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뭐 의심을 갖지 않고 활용을 했을 것이다. 근데 다만 단종된 지 10년이 넘은 모델이기 때문에 네. 저것을 지금 그것도 새 제품을 만들어서 활용을 한다? 뭐 생각하기 좀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를 리퍼 해가지고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조립해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활용했다. 뭐 이제 그런 거라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좀 굉장히 독특한
그 뭐라고 그럴까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배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지금 드론이 새로운 무기로 등장을 했는데 우크라이나는 쇳물을 쏟아부는 드론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민간 표적에 사용하는 거는 국제법상 금지가 돼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만큼 이 드론에 관한 유효함을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쇳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렇게 그 참호나 이쪽 지역에서 그 움직임을 봉쇄하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저런 형식의 드론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이요. 드론을 소모성으로 마치 탄약처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월간 드론을 뭐 1만 대 이상, 뭐 2만 대까지 생산을 하고 네. 그 중에서 거의 1만 대를 이 소모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폭탄을 결합해서 마치 뭐 미사일처럼 포탄처럼 활용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1만 대는 그냥 후딱 써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전쟁 양상이 많이 바뀌었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애초에 원래 이 우크라이나의 그 드론 활용이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독창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면 네. 우리가 보통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드론이라 그러면 군사용으로 만든 막 엄청나게 크고 정밀한 무기, 특히 이제 우리 미국의 무슨 뭐 프레데터 리퍼 같은 게 막 높은 상공에서 막 정밀하게 막 이렇게 뭐 화면을 끌어당겨가지고 뭐 폭탄을 정밀 타격하고 이런 것들을 상상을 했는데 자 이게 언제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네. 그 일단 민간 드론들을 워낙 급하니까 그것을 급조해서 네. 정찰용으로 활용하고 심지어 거기에 급조 폭발물 그래서 뭐 수류탄이라든가 뭐 박격포탄이나 아니면 심지어 일반적인 그 포탄을 장착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면서 전쟁 양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야 뭐 드론이 있으면 되지 뭐 전차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공격 헬기가 무슨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굉장히 극한적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네. 뭐 사실 이제 이것은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갖는 비정상성 즉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전부 다 어찌 보면 정상적인 군사 장비를 전부 소진한 이후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드론에 의존하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우리가 그 통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전쟁의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는 모습이 분명히 이 안에는 있는 것이고요. 네. 특히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드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의존을 높게 하는 것이 포탄이 부족해요. 포탄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포탄이 많이 생산이 돼서 야포부터 공급이 많이 되면 그걸 계속 쏟아붓는 것이 사실 드론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싸고 효율적입니다. 근데 네.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드론에다가 포탄을 결합해서 한 발 한 발을 정말 아껴서 정밀하게 활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어떤 전쟁의 모습들 굉장히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전장에서 이 드론 공포가 확산을 하면서 탈영을 하는 병사들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주변 상공에 좀 드론이 등장을 하면 그 소리가 들리면은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이제 보통 이제 아마 그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공포라는 영상에 있어서 네. 딱 그게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드론 소리만 윙 들립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몸을 막 이렇게 엄폐물 속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뭐 혹은 참호 속에 숨고 있다고 하더라도 드론은 내 머리로 날아와서 그 위에서 터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공포감이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보면은 저렇게 드론 가지고 공격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 저런 드론에 항복을 해서 병사가 상대편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뭐 엄청난 뭐 최첨단의 막 상급 부대만 활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일선 보병 부대, 소부대, 심지어 분대급에서조차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마치 우리 보병 분대가 뭐 분대 지원하기, 뭐 기관총을 보유하듯이 네. 이제 드론을 운용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드론이 어쨌든 새로운 전쟁 무기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데 북한도 드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드론 부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대전 양상에 어느 정도 대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이 드론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1990년대에 이미 독자적인 무인기를 개발을 하고 그래서 군에 채용을 하면서 나갔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지금 K방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전투기, 전차, 최첨단 장비를 얘기를 하면서 막상 현대전의 굉장히 핵심이 되는 드론에 있어서는 좀 뒤처진 모습이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지난번 공개했던 자폭무인기 2종 같은 경우에도요. 러시아제 란쳇과 유사하다고 하지만 사실 란쳇보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장거리 날 수 있는 저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제 하롭이라고 한 거가 유사한데 저건 지금 러시아가 활용하고 있는 샤헤드 136보다 한 단계 발전한 그런 기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의 무인기 생각하면 우리 예전에 2014년 혹은 얼마 전에 와서 본 무슨 그 하늘색에 네. 굉장히 막 성능이 뒤떨어진 이것을 연상하셨겠지만 그거는 북한이 기만을 위해서 중국 민수 무인기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도 만들어 순항미사일도 만들어 사실 나름의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저런 드론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니고요. 자, 이제 저것을 아마도 자국군 활용이지만 러시아의 판매를 위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만약에 북한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용이 되면서 거기서 데이터가 쌓이고 어떤 작전에 관한 교리 그다음에 전술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 그럼 그게 북한에 거의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우리도 이렇게 드론 중요하다, 드론 강국, 드론 나가야 된다 이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정말 일선부대에서 자유자재로 소모품처럼 활용할 수 있게 그런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 미래전 대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있었던 무선 호출기 테러 소식에 이어서 드론 무기화 내용까지 자세히 내용 짚어봤습니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산책하던 개들이 길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인 없는 고양이지만 이 남성에 대해 재물 손괴죄나 동물 학대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줄도 하지 않은 개 2마리가 마치 사냥을 하듯 어딘가로 뛰어갑니다. 곧이어 주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나타난 다른 개 1마리도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개들이 쫓은 건 수풀 속에 있던 길고양이. 개 3마리가 달아나려던 고양이를 몰더니 사정없이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끌고 다니며 고양이 목등을 물어대는 사이 견주로 보이는 남성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사정없이 물린 고양이는 10걸음 남짓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길고양이를 돌봐오던 근처 업체 직원은 당시 상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몇 번씩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지금처럼 산책 5년 정도를 밥을 주던 애거든요. 한 10마리 정도 밥자리에서 기다렸고요. 그중에 1마리는 죽임을 당한 걸 보고 지금도 밥자리에 오지 못하고. CCTV 영상 속 견주로 보이는 남성을 특정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물손괴죄나 동물학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길고양이라도 평소 주민들이 오랜 기간 보살피며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면 타인 소유의 동물을 학대한 경우로 봐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견주가 자신의 개들이 고양이를 공격하는 걸 막으려 하지 않았다면 동물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자도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반려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이게 길고양이라고 하면은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 공장에서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는 소유 정도가 되면 재물손괴가 되는데 신고를 접수한 성남시도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반려동물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외국인 승객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기사를 폭행하고 도주한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수사에 나선 경찰이 10여일 만에 이 외국인을 찾아 신원을 확인했는데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남성을 향해 달려드는 파란 옷을 입은 남성. 잠시 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짓누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1일 아침 8시쯤 70대 택시기사 권모 씨가 외국인 승객에게 폭행당할 때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새벽에 서울 홍대에서 경기 동두천까지 택시를 타고 온 많지 않은 외국인 승객이 7만 7천 원 정도 나온 택시 요금을 내라는 요구에 항의하다가 권 씨를 때리고 달아난 겁니다. 택시비를 내야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다짜고짜고 이쪽 패고 그냥 양쪽 여기 맞고 여기 맞고 몇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팔도 엉망됐었어요. 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 승객이 미군 부대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알고 보니 권 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외국인은 20대 초반의 미 육군 일병 A씨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지난 12일 소환했는데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라 미군으로부터 A씨 신병을 인계받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불구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이번 달 안으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출근길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승객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전날 술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로가에 화물차가 주차해 있습니다. 잠시 뒤 버스가 속도를 이기지 못한 채 화물차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화물차는 덜컹하며 크게 밀려납니다. 대전 대덕구의 도로에서 승객 13명을 태운 회사 통근버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길 한쪽에는 버스 문이 휘어진 채 방치돼 있는데요. 사고 충격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벌어진 사고로 버스 운전자 70대 A씨와 승객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이 찌그러들어서 사람이 못 빠져나오고 소방대원들이 앞유리창을 깨고 그리 매트리스를 깔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빼냈거든요. 출근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이른바 숙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행 전 운수 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또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행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음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새벽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발생하는 숙취운전 사고가 10건 중 1건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결되는 영역인데 이 음주 측정에 대한 실효성이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적이겠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버스 회사를 상대로 규정에 맞게 음주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충북 충주시의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여주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 발생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충북 충주에서 올해 5번째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초동 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해당 농장에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9월 22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이뤄집니다. 백신 접종은 오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부터 시작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백신과 동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진행됩니다. 검찰이 구형량을 밝히고 이 대표도 최후 진술에 나설 예정입니다.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의 첫 공판이 진행됩니다. 곽 전 의원은 검찰이 이중 기소를 했다며 반발해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오름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체코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체코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2박 4일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한 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9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입니다. 2달 만에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다시 마주 앉은 윤 대통령은 먼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최종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양국 기업들이 함께 건설할 두코바니 신규 원전이 한 체코 경제의 동반 발전과 에너지 협력의 이정표로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과 관련해 파벨 대통령은 아직 확실한 건 없다면서도 나쁜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le jsme připraveni i v nejhorším případě na variantu, že by k ní dojít nemuselo. Ale jak říkám, ta pravděpodobnost je velice malá. 두 정상은 원전 협력을 계기로 첨단 산업 육성과 에너지 안보 분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공조는 물론 바이오와 디지털, 교통,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파벨 대통령은 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러북 불법 군사 협력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식 만찬까지 방문 첫날의 일정을 함께 소화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코 방문 이틀째인 현지 시각 20일 한 체코 비즈니스 포럼 참석에 이어 원전 설비 생산기업 시찰 등을 통해서 원전과 경제 협력 방안을 한층 더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과 관련해 무리한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정호, 김성환, 민형배, 허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았는데 과거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천문학적인 금액을 로열티 등으로 지불했던 걸 감안하면 적자 수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 것도 미국의 문제 제기로 원전 수출이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거란 야당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라고 밝혔습니다.
박준섭 경제수석은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주장은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재건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는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번 체코 방문이 부랴부랴 만들어졌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7월 정상 간 통화에서 체코 총리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덤핑 수주 의혹에 관해서는 체코 정부가 한국을 선정한 배경을 덤핑이 아니라 시공기간과 예산을 준수하는 입증된 역량을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 전국 평균 동률의 지지율을 보이며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TV토론에서 우세를 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경합주와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일 두 후보의 첫 TV토론은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였습니다. 미 뉴욕타임스가 TV토론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7%가 해리스 부통령이 잘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지율 결과는 달랐습니다.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전국 유권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후보의 지지율은 47%로 같았습니다. TV토론 이후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우위를 보이기도 했지만 대선 후보 호감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갤럽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46%로 지난달보다 5%포인트 상승했는데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오히려 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승패는 경합주 7곳의 표심에 달려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행사를 열고 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지지 기반은 여성과 유색인종, 젊은 유권자층이 핵심 공략 대상입니다. But it should not be the government or Donald Trump telling her what to do about her own body and her life.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스라엘계 미국인들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는 등 지지층 결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those that say he did it because Trump is going to turn this state around, he's going to turn this country around, he's going to make America great again.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의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면서 양측 후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반 정도. 누가 중도 확장에 한 발 더 나아가는지가 이번 대선 승패를 가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북한이 핵실험 등 대규모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미국 대선 이후로 미룰 거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 바라는 차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보다는 해리스일 거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시드 사일러는 최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공개한 건 도발 가능성을 교묘하게 암시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Uranium enrichment, very subtle, subtle way of putting out there. Oh, by the way, well, all of you have been debating whether we have a uranium enrichment program. Let us show you how advanced it is. 다만 7차 핵실험을 포함한 대규모 도발은 미국 대선이 끝나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벌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과거 북한의 도발 양상을 볼 때 미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하기보다 새 행정부와의 4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They would wait until the administration with whom they will have to deal was actually seated and in place. A lot of bad things short of that they could do. 또 김정은은 핵 역량을 제한하려는 협상에는 응하지 않을 거라며 따라서 대화를 거부하기 힘든 트럼프의 당선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캐트린 캐츠도 북한이 미국 대선 전에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핵실험은 아닐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at would definitely irk China, and therefore it has a potential to really mess with Russia too. If you get more international attention on, maybe China coming back a little bit towards a sanction.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 등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러시아에 동결된 북한 자금 수백만 달러를 이체하고 연료 수입 대금을 지불하는 데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과 러시아 전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러 간 금융거래는 국제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 간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해 추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러시아가 점령한 조지아 지역에 기반을 둔 은행 5곳과 개인 1명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이들은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결제 메커니즘 구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무역은행과 조선광선은행의 조직적인 불법 금융 계획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B컷 금리 인하 영향으로 증시 낙관론이 되살아나면서 미국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1.26%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42,000선을 돌파했고 S&P 500 지수도 1.7% 오르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나스닥도 2.51% 오르며 주요 지수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전날 단행된 연준의 B컷으로 인한 증시 낙관론에다가 새로 나온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경기 악화 우려를 덜어내면서 증시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미국 연준이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를 내리면서 올해 안에 0.5%포인트 추가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은 당분간 완화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부 국가는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도 탄탄한 경제를 이룩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고금리로 경기가 냉각되는 부작용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보다 금리를 먼저 내리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 곧바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주요국들이 금리를 내렸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호주와 노르웨이 등 다른 선진국들도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은 사상 초유의 엔화 약세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자 소비 침체를 우려해 올해 금리를 2차례 올렸습니다. 문제는 금리를 올리면 엔화를 빌려서 다른 나라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한 자금,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이번엔 동결이 유력하지만 연내 인상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서 글로벌 완화 기조에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국내 증시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마다 우리 증시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곤 했는데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불안정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체적으로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내 증시 자체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중부 동부 연안에는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후속 태풍이 닥쳤습니다. 또 앞서 12호 태풍 야기로 인한 피해가 컸던 남부 하이난섬 주변에서도 새로운 태풍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하늘에 잔뜩 낀 먹구름이 호수의 물을 빨아올리듯 회오리 바람이 일어납니다. 폭우로 도로가 물바다가 되자 트랙터를 이용해 사람들을 실어 나릅니다. 제13호 태풍 버빙카의 영향으로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는 물론 장수와 안후이도 쑥대밭이 됐습니다. 간접 영향을 받은 산둥과 허난까지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台风刮过来了，整个村庄已经受灾了。 가을로 성큼 접어들었던 베이징엔 시간을 거꾸로 돌린 듯 다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북부 내륙까지 끌고 온 탓에 낮 최고 기온이 또 올라 섭씨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버빙카가 핥히고 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동부 연안엔 14호 태풍 플라산이 들이닥쳤습니다. 괌에서부터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오는 탓에 지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那么受到普拉桑的影响，今明两天，浙江、安徽、江苏、上海等地将会出现中雨或者是暴雨天气。 중국의 하와이로 꼽히는 하이난 서남쪽 해상에선 제15호 태풍 솔릭이 발생했습니다. 세력이 강하진 않지만 12호 태풍 야기 피해가 컸던 중국과 베트남 모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기록적인 폭우를 내린 저기압 폭풍 보리스로 폴란드와 체코, 오스트리아 등 유럽 중부 국가들은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홍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포르투갈에서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확산하면서 전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에 도시는 아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비가 그치자 군부대가 동원돼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들을 구조하고 무너져 내린 흙더미를 치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보트와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마에 갇혔던 사람들을 구조하고 수륙량용 군용 차량으로 주민들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홍수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구조대원과 주민들이 제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를 쌓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폭우 속에 구조 작업을 벌이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는 등 유럽 중부를 강타한 최악의 홍수로 2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과 시설 피해 규모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서는 산불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전국에서 수십 건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수천 명의 소방관이 동원됐지만 역부족. Aqui ainda não chegou ninguém, até porque a zona estão muito dispersos na zona e eles não chegam a todo lado também. Vamos contar com isso. 포르투갈 전역에 화재 위험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를 잇는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도 화염으로 폐쇄됐습니다. 유럽 기상위성개발기구는 산불로 인한 거대한 연기를 우주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물난리와 또 다른 한쪽에선 꺼지지 않는 산불을 동시에 맞닥뜨린 유럽.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This tragedy is not an anomaly. This is fast becoming the norm for our shared future. 유럽연합은 기후 붕괴라는 전 지구적 현실이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며 과감한 수준의 대비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례적인 9월 폭염은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폭염 대신 호우 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모레까지 최고 300mm의 가을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과학기상부 윤수미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까지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졌는데 오늘은 선선하더라고요. 자, 하루 만에 날씨가 급변했군요. 네,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폭염이지만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제주 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오늘부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에서는 33도 가까이 올랐던 서울 낮 기온이 오늘은 28도, 내일은 무려 2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기온보다 무려 10도 가까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네, 날씨가 좀 시원해진다고 하니까 낯설게 느껴질 정도인데 자, 건강 관리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자, 이제는 폭염이 아니라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아까 전에 멘트를 했었는데 자, 이번 비는 양도 많고 지속 시간도 길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 비는 양도 많은 데다가 지속 시간까지 길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비보다는 여름철에 내리는 비처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남쪽의 따뜻한 성질의 공기와 충돌하며 정체전선이 만들어져 그 경계면에서 강하고 지속성이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올여름 정체전선상에서 극한 호우구름이 많이 만들어졌죠. 이번에도 마치 가을 장마 형태의 호우가 예상돼 정체전선이 지나는 곳에서는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지금은 남풍에 의해 수증기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실시간 레이더 화면으로 강수 현황 살펴볼까요? 현재 충남과 호남 지방에 강한 비구름이 분포하면서 이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정체전선은 아직 북한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체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중부지방부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현재 중부와 경북 북부지방에 호우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많게는 300mm 이상, 제주 산간에도 최고 250mm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최고 120에서 150mm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비 양이 많아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주시죠.
네, 비의 양도 많지만 곳곳에 시간당 최고 50mm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수 집중 예상 시간을 살펴보면 제주도는 오늘 낮까지,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내륙은 오늘 오후부터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저지대 침수나 하천 범람, 급류 피해 등이 우려됩니다. 지하 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분에서 10분 만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알아두는 것이 좋겠고요. 주변 배수로나 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많은 비와 함께 너울성 파도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여기에 달의 인력이 강해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대조기까지 겹치면서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삼가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비가 내리고 나면 더위는 완전히 물러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도 안팎의 폭염은 일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친 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가 일시적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남부 일부 지역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년 기온을 다소 웃도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1개월 전망에서 다음 달 초반까지도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예보한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음 주 날씨도 전망해 주시죠. 네, 최근 날은 덥지만 하늘 자체는 가을이다 싶은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찬 공기가 남하하고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하늘도 가을에 점차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보통 이맘때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낮 기온이 25도 정도인데요.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지만 크게 덥진 않겠고요.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면서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앞으로 10월 초반까지는 아직 가을 호우와 태풍의 위험이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당분간은 호우와 태풍에 대한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기온차, 폭우 모두 피해 없게 잘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학기상부 윤수빈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대비한 독감, 즉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국가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감염되면 중증으로 갈 위험이 큰 생후 6개월 이상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이뤄집니다. 접종 개시일은 조금씩 차이 납니다. 과거 접종 이력이 없거나 한 번만 맞아서 2번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는 오늘부터 시작하고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 65세 이상 성인은 나이대에 따라 다음 달 11일부터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같은 시기 국가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맞는 게 좋습니다. 예방접종을 동시에 맞으셔도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편의성 그리고 효과성 같은 경우는 더 높기 때문에 올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무료 대상자회 접종은 유료입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 가능 기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를 통하면 미리 전자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접종 당일 쓴 것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종 대상자는 5접종을 맞기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접종 후 약 2주가 지나면 방어 항체가 형성되는데 보건당국은 혹 감염되더라도 중증화와 사망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대상자는 꼭 예방접종을 받으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중국에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일본 초등학생이 숨지면서 중일 간 외교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중국 정부는 유감이라면서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중국 선전 일본인 학교 정문 앞에 시민들이 조화를 내려놓습니다. 등교 도중 4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하루 만에 숨진 10살 일본인 초등학생을 애도하는 겁니다.
我们的很多人就是长期在这种仇恨教育之下，导致这种恶果，这是长期坚持仇恨教育的恶果。 주중 일본 대사관에는 조기가 개항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습니다. この子どもを襲うというこうした卑劣な行為が行われたということは誠に遺憾であります。ご家族のご心痛は察するにあまりあります。政府としては引き続き全力でご家族の支援に当たっていきます。 기시다 총리는 중국 측에 사실관계 설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일본인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거듭 요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주일 중국 대사를 초치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수저우에서 중국인 남성이 하교하는 자녀를 맞이하려는 일본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석 달 만에 일어났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증오범죄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불행한 일에 대해 유감과 비통함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별적 사건이 중일 양국의 교류 협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这是一起个案，类似的案件在任何一个国家都有可能发生。中方对发生这样的不幸事情表示遗憾和痛心。 하지만 일본 정부가 중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단은 삼가겠다고 밝힌 만큼 중국의 대응에 따른 중일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프로야구 기아의 김도영이 시즌 최다 득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3위를 추격하는 두산과 5위에 도전하는 SSG는 나란히 4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0-40을 향해 가는 기아 김도영은 한 타석이라도 더 서기 위해 1번 타자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첫 타석부터 홈런이 되기엔 조금 부족했지만 3루타를 치고 나가 김선민의 내야 땅 볼때 홈을 밟았습니다. 시즌 135득점으로 2014년 서건창이 세운 최다 득점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기록을 눈앞에 뒀지만 수비에선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3회 이유찬의 평범한 내야 플라이를 놓쳤고 6회에도 허경민의 땅볼 타구에 실책을 기록했습니다. 두산은 상대 실책에 더해 타선이 집중력을 발휘하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김재호와 김재환, 양의지 등 베테랑들이 나란히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LG는 홍창기가 홈런 포함 5타수 5안타로 신바람을 냈고 박혜민과 박동원도 홈런포를 터뜨리며 롯데에 7대4로 승리했습니다. LG는 두산과 운명의 3연전을 앞두고 승차를 2경기로 묶었습니다. 일단 오늘 중요한 경기였는데 또 5번을 출루하면서 팀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SSG도 에레디아와 이지영의 홈런 등을 앞세워 키움을 8대6으로 물리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장성우가 혼자 6타점을 올린 KT도 3성을 누리면서 5위 KT와 6위 SSG도 한 경기 반차를 유지했습니다. 한화는 권광민의 3안타 4타점 활약에 힘입어 NC에 7대6으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카리스마와 유연한 전술로 K리그 인기 사령탑으로 자리매김한 광주 이정효 감독이 아시아 무대에서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무려 7골을 넣고도 정색하는 표정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단 14년 역사상 처음 밟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광주FC는 1분 만에 골망을 흔들며 대승을 예감했습니다. 추석날 큰 보름달 밑에서 광주는 무려 7골을 퍼부으며 일본 요코하마를 침몰시켰습니다. 본선을 밟으면서 이미 확보한 80만 달러에 승리 보너스 10만 달러를 추가하면서 우리 돈으로 약 12억 원 넉넉한 한가위 선물을 받았습니다. 골이 터질 때마다 번쩍 포효한 이정효 감독. 하지만 그보다 눈길을 끈 건 승리를 코앞에 두고도 웃음기는커녕 정색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7골을 넣은 팀 감독의 표정입니다. 지난해 대회 준우승팀을 완벽하게 잡고도 이정효 감독은 3골이나 줘 화가 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기고도 정색하기는 이정효 감독 전매 특허인데 전술을 놓치거나 실수가 나오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비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시도하나 실수해. 괜찮아, 뭐라 말할 테니까. 차라리 그게 나았어.
공격적으로 더 해야 쟤네가 더 힘들어. 수비 하나씩 거야, 공격 하나씩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그냥 하나 밀어붙이라고, 알았지? 승리를 향한 열정과 강한 카리스마를 앞세운 이 감독은 지난해 연봉 꼴찌팀 광주를 3위까지 이끌었고 올해도 닭공축구라는 확실한 색깔로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엄지성이 잉글랜드에 진출하고 지난해 이순민, 올해 정호연이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등 동기부여를 통한 선수 육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름 있는 선수 있어? 없어. 그냥 만만해 우리가. 그냥 미친놈처럼 축구에 미쳐야 돼 다. 미쳐야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진심을 가득 담아 냉탕과 온탕으로 가는 이정효 감독의 라커룸 연설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는 가운데 광주는 이번 주말 제주를 안방으로 불러 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을 차지한 프로농구 KT가 새 시즌에 대비해 전지훈련지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프로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허훈이 새로 주장을 맡았는데 우승을 향한 당찬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올 시즌 KT의 새 주장을 맡은 허훈이 슌연습에 한창입니다. 프로 데뷔 7년 만에 처음 주장 완장을 차고 전지훈련을 떠났는데 특유의 익살스러움과 함께 진지한 태도도 묻어납니다. 하나가 돼서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우리 그 외국 선수들은 좀 빨리 체력 좀 올렸으면 좋겠어요. Yeah, I'm good. 오케이? 굿? 아, 굿 아닌데 지금. KT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 LG를 누르고 17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 오르는 성과를 올렸지만 아쉽게 우승 트로피는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챔프전에서 국내 선수 역대 최다인 평균 26.6점을 넣으며 맹활약한 허훈이 올 시즌을 더욱 벼르는 이유입니다. 캠프를 가서 시합을 떠보니까 왜 우승을 해야겠고 챔프전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욕심이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우승이라는 타이틀로 더 해보고 싶은 간절함이 생기고. 허훈에게 주장을 물려준 문성곤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슈팅 연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KBL 최고 수비수라는 타이틀에 더해 올 시즌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습을 코트에서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시합 때 슛을 쏘거나 어떻게 지금 연습하고 있는 미들슛을 쏘거나 할 때 갑자기 애들이 저 형 왜 저래? 라는 얘기가 안 나오길 바래서 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KT의 두 기둥, 전현직 주장의 목표는 오직 하나, 팀의 첫 우승입니다. 저희 KT는 꼭 우승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응원해 주시면 항상 높은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랑 플레이오프 가서 통합 우승하는 게 목표죠. MVP는 뭐 우승을 하다 보면은 따라오지 않을까요? 네. 자신 있다. 자신 있죠. 우승만 하면은 뭐. 지난 시즌 챔프전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어낼 수 있을지 새 캡틴 허훈의 손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한때 전국 최대 교정시설이던 대구교도소가 지난해 새 청사를 지어 자리를 옮겼는데요. 옛 교도소는 10달 넘게 철거 없이 방치돼 있는데 그나마 예정됐던 개발 계획마저 무산되면서 도심 속 흉물로 남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법무부 마크를 단 버스 여러 대가 교도소 문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대구교도소가 새 청사로 옮기면서 재소자 2,200여 명을 이감하는 모습입니다. 그로부터 10달이 지났지만 교도소 주변 모습은 예정 그대로입니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철거는커녕 안에 있는 폐기물조차 치우지 못했습니다. 높이 2m가 넘는 담장에는 이렇게 녹슨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 너머로는 폐허가 된 교도소 건물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여기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이 사는 민가가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 10만 제곱미터 넘는 부지가 폐건물로 가득한 채 방치된 겁니다. 주민들은 해가 지면 행인조차 찾기 어렵고 해충과 짐승이 들끓는다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지금 더 무서워합니다. 사람들이 없고 슬럼화 비슷하게 돼가니까 통행하는 도로도 막아놓은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밤에 나오기가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교도소 지금 옮겨간 뒤에 옮겨가기 전부터 더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지금. 대구시와 달성군청은 이곳에 국립근대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예술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진 문화체육관광부가 난색을 보이며 계획은 백지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달성구는 담장 주변이라도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중앙정부의 빠른 개발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청년 자립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 주택이라든지 이런 컨셉을 잡아서 청년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고 우리 화원이 그래서 좀 더 젊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생각이고, 특히 50년 넘게 교도소로 고통받은 주민을 위해 수익성만 앞세운 아파트 개발보단 서울 양재역의 청년주택처럼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파주시 민통선 안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 캠프 그리브스가 역사공원으로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지 면적의 3분의 1가량이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탈바꿈해 다음 달부터 민간에 확대 개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DMZ 남방 한계선에서 2km 거리에 있는 캠프 그리브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2004년까지 50년 넘게 미군이 주둔했습니다. 미군 철수 이후인 2013년, 경기도는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 일부 공간에 병영 체험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방 면적이 2%에 불과하고 임진각에서 곤돌라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제약 때문에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곤돌라를 타고 와서 여기 갤러리 그리브스밖에 탐방을 못하니까 되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체험 공간 확대 목소리가 커지자 경기도가 전시 관람 공간을 추가 개방하고 편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볼링장을 개조한 갤러리 외에도 탄약고와 중대 사무실, 숙소를 미디어 아트와 전시 공간으로 꾸미기로 했습니다. 기지 면적의 3분의 1가량을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해 다음 달부터 민간에 개방합니다. 역사공원으로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10월부터 확대 개방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DMZ에서 역사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경기도는 캠프 그리브스와 임진각 생태 탐방로, 도라산 평화공원을 연계하는 DMZ 평화관광벨트를 조성해 평화, 생태,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적인 관광 거점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화려한 액션으로 화제가 된 작품에는 어김없이 이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액션계의 국가대표 무술 감독 정동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7남매 중 막내였던 정도훈 감독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저는 꿈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흙수저는 먹을 게 있는 집안이야. 근데 저는 숟가락이 없었어요. 흙이었죠, 집안이. 그래서 당시 무료로 태권도를 가르쳐준 스승님을 만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술 감독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아, 나도 저분처럼 그냥 무료로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서울역전스쿨을 무료로 이제 가르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의학세, 방망이로 불리며 스턴트맨들이 천대받던 시절. NG가 많이 나니까 한 20번 붙이고 이제 한 번 패밖에 못 봤는데. 달려오는 차에 7번 부딪혔을 때도 일어났지만 동료를 잃었을 때는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잠수부 2명만 이제 물에 이제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 한강물이 시야가 안 나와요. 근데 12분이 걸렸어요. 그것도 손으로 이제 더듬어서 찾았어. 그 2명이. 스턴트맨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고 최고의 액션씬을 만들겠다고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너 10층에 뛰어낼 수 있어? 네. 밤새 식은땀 흘렸던 것 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일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갈 때 나도 두려움을 갖죠. 대신에 이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한 디지털 콘티는 영화계 판도를 바꿔놨습니다. 액션은 콘티를 못 그렸어요. 액션은 이제 동작이 이제 많으니까 만화도 보면 이렇게 이제 생략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편집하고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더니 이해가 빠르잖아요. 나만의 걸음으로 걸어가겠다. 무술 감독 정도웅이 온몸으로 만들어온 인생 궤적을 오늘 밤 11시 10분 김성경의 남산 드라이브에서 전해드립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발생사인 테라폼레스의 파산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은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추가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환영할 만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에서 5,800억 원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지난 6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 5조 9,500억 원 규모의 환수금과 벌금 납부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증권거래위는 테라폼랩스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손실보상 청구를 먼저 해결한 뒤 벌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한 바 있어 파산 청산금은 거의 징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영국의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내년 4월 8년 만에 내한해 국내 팬들을 만납니다. 콜드플레이는 어제 공식 SNS를 통해 내년 4월 16일과 18일, 19일, 22일 모두 4차례에 걸쳐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공연을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콜드플레이가 한국 무대에 서는 건 지난 2017년 월드 투어 이후 이번이 두 번째로 앞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서 진행된 첫 내한 공연에는 10만 명 관객이 모였습니다. 네, 뉴스업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